다 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관련해서 이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이란이 스위스에서 1차 고위급 회담을 종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쟁 얘기를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잠시 후에 중재국들이 그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한 줄 뉴스로 들어온 것은 이란이 스위스 협상에서 호르무즈 안전 통행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니까 당초 이 미국하고 이란 종전 MOU에서 60일 동안 상선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고 30일 이내에 기뢰 제거를 완료하고 또 연안국들과 해협 관리 대화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5항으로 있는데 그게 아닌가? 바로 또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또 석유 수출, 이란의 석유 수출, 그다음에 동결된 그 자금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었다라는 소식은 들어와 있습니다. 뭐 요 두 줄밖에 안 들어와 있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스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협상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또 막 레바논? 네, 레바논 문제로 또 한바탕 주말 사이에 시끄러웠어가지고. 네. 우선은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지속되면서 그 핵심적인 것들을 지난 방송 시간에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14개 항도 전부 다 그 4가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다시 말씀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이란이 걸고 버티고 있는 거는 호르무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핵 문제와 농축 우라늄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란이 미국에게 원하는 거는 제재 해제라든가 동결 자산 완화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보상 문제이고 이 3가지가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번에 합의에 14개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였죠. 이제 어떤 일종의 뭐 보상 관련된 것들은 재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다음에 원유 수출을 허용해 주는 거라든가, 동결 자산 해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돼 있었고 호르무즈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항목으로 14개 중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라든가 우라늄 문제는 앞으로 60일 동안 차차 협의해 나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말했던 그 3가지가 이제 다 14개 항목에 나누어져 가지고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포함 안 되는 게 레바논 문제잖아요. 근데 레바논 문제가 이제 제1조에 기본적으로 모든 그 전쟁을 종결하는 협상은 이제 전쟁 끝낸다 이렇게 하는 게 1조 1항입니다. 네. 근데 1조 1항에 전쟁 끝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레바논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란 전쟁에서 레바논 문제가 애초에 그렇게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란 전쟁이 진행되지면서 앞에 3가지 문제에다가 이란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의 레바논을 공격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 기회에 헤즈볼라까지 전부 다 소탕해버려야겠다고 해서 전선이 레바논으로 헤즈볼라까지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까지 전선이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이슈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가장 남아 있는 큰 불씨는 레바논 헤즈볼라 문제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매매한 건 뭐냐면요. 6월 19일 날인가 MOU에 서명하고 21일 날 발효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약간의 회색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색의 기간에 그러니까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공격이 있었어요. 이게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살짝 제가 이제 그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근데 6월 18일, 19일 이 무렵에 그러니까 MOU 서명한 무렵에 이스라엘이 살짝 자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조금 더 세게 반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자신의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판을 계속 교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건가요? 측면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또 헤즈볼라도 네. 약간 강경 세력들이 헤즈볼라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헤즈볼라 까불지 말아라. 너희들 만약에 이란이 헤즈볼라 통제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란 다시 그냥 쑥대밭 만들어버리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문제가 가장 남아 있는 이제 큰 불씨로. 그러나 이제 이것 때문에 협상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이고 예. 이거를 이 헤즈볼라 레바논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협상의 큰 바퀴는 이제 굴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큰 바퀴가 굴러가는데 앞에 이제 걸림돌로 네. 계속 등장하는 게 레바논 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속보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 석유 수출 제재가 면제가 됐다. 그리고 대규모 재건에 착수한다라는 그렇죠. 소식도 들어와 이게 있습니다. 이제 요 14기 항목에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이 격분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해각서 제6조에 네, 이란 재건 지원 3천억 달러 그 기금 조성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격분을 하냐면은 저게 결국 이란의 트럼프 타워 만들고 그다음에 저 이란 석유 좀 어찌어찌 해보내자고 어, 그 2명의 주범이 있다는 거예요. 제럴드 쿠슈너하고 네. 그 왜 사위 그다음에 위트코프 중동 측사 두 놈이 네. 트럼프의 저 탐욕을 저 트럼프 타워 세우는 거하고 석유 사업하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딱 심리를 읽고 MOU 안을 요걸 만든 거다. 만든 거다. 그래서 요 3천억 달러 재건 지원 이게 예. 트럼프식 거래지 이건 외교가 아니다. 이건 거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래 내용에 이스라엘의 안보를 팔아먹었다. 이 3천억 달러를. 그 트럼프가 자기의 그 저 거래를 위해서 이스라엘 안보를 팔아먹은 거다. 팔아먹은 거다. 그렇게 네타냐후가 난리를 치는 거구만요. 이게 지금 하루 종일 그 이스라엘의 채널 14라고 있어. 네, 채널 14. 그 친비비 방송이라고 벤자민 네타냐후 방송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맑게나 한다는 그냥 유튜버 평론가들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트럼프를 조지는데 예. 그걸 종합해 보면 내용이 이거라고. 아하. 그래가지고 야 이게 보니까 외교부하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물 뽑아 먹겠다고 이스라엘을 협상해서 배제시킨 다음에 저기 이거를 사인해 버려? 그러면 이거는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반 트럼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저기 저 실제로 황당하네. 예.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 저 과반수의 이스라엘 국민이 이번 양해각서는 네. 이스라엘의 재앙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아. 그리고 70%가 전쟁 지속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우리는 털렸다. 우리는 완전히 외면당했다. 미국으로부터 동맹은 배신당한 것이다. 동맹 배신당했다. 그 주범이 쿠슈너다. 그 사업가들. 예. 얘들이 저 그림자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하고 같이 예. 저 말하자면은 떴다방 한 거다. 떴다방. 아니면 저기 보이스피싱 한 거다. 보이스피싱. 예. 예. 이게 이제 줄거리요. 그래가지고 저 헤즈볼라라도 계속 접해서 이걸 이제 전체를 흔들어 놔야 되는데 이 중간에 네타냐후가 껴버린 겨. 네타냐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가 이 자식아 해가지고 네타냐후까지 지지율이 몇 프로로 떨어졌느냐? 예. 28%까지 떨어졌어요. 와. 28%까지. 예. 근데 올해 선거예요. 10월 17일 날 이제 이스라엘 총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정당은 이스라엘의 극우 정당하고 연정을 해가지고 네타냐후의 권력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타냐후 출마해가지고 네. 다시 총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감옥 가죠. 감옥 가요. 부패 네. 혐의로 네. 지금 네. 감옥 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합의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내에 극우 정당들이 전부 네타냐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네타냐후에 대해서 트럼프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타냐후가 꼬드겼잖아요. 뉴욕타임즈가 상세히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타냐후가 꼬드겼다는 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고 트럼프도 그 말에 설계했어요. 예. 일단은 작년 6월달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다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6일간인가? 근데 이란이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때 보니까 생각보다 이란의 저항 반격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어떤 반격 능력은 완전히 이제 약화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란 내부에서 계속 반정부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틀림없이 이제 또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제 쿠르드족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란 공격하면은 그 톡 건들면 그냥 바로 무너진다 했습니다. 근데 네. 네타냐후가 말했던 게 전부 다
업판이었잖아요. 사실과 다 달랐지 않습니까? 그쵸. 이란의 저항 능력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란 내부에서 반정 무시 일어나지 않았고 쿠르드도 동참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네 말대로 하는데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네타냐후한테 할 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트럼프는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쟁 대신에 경제라든가 물건 파는 상황회의를 통해 가지고 네. 질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서 전쟁하는 것 대신에 거기다가 뭐 트럼프 타워를 짓든 말든 총탄이 화약 연기가 남은 것보다 낫다 이렇게 낫다.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네타냐후한테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중동의 평화가. 예,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모델들을 성공시켜 가지고요. 예. 저는 가자로까지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자도 이렇게 재건해. 경제적 모델을 통해 가지고 가자도 재건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고립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뒤에서 또 움직이는 네. 그런 막강한 세력들. 유대교 자본들이라든가 뭐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네. 언론을 장악한 세력들이라든가 이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얽혀서 지금 새로운 판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델, 그러니까 이란을 재건하는 모델, 이걸 가자로 확산시키고 또 북미 관계, 그렇죠. 북미 관계도 저는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나는 제일 지금 충격을 받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보는데 일단 인민무력부장을 불러. 그다음에 총참모부장 너도 들어와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야 우리가 인민혁명수비대만 못하냐? 이란만 못하냐? 아니 저 이란 애들 우리가 미사일 옛날에 저 꿔주고 예. 가르쳐 주던 애들이야. 어. 근데 트럼프가 쟤들한텐 다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 우리한테 2019년에 저거에 반에 반만 해줬어도 그럼. 팔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보니까 저런 파격적 양보 마시멜로가 막 쏟아져. 그냥 거기에다가 오렌지도 쏟아지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저 이모티콘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는 이거에 반의 반만 해도. 그랬는데 옛날에 하부위안 다 만들어 내가 뭐라 그랬어? 영변 다 서철받겠다. 근데 영변이 어디까지냐 갖고 꼬치꼬치 따지기에 김여정 부부장이 가서 영변은 여기 전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듣고 트럼프가 가버려서 협상이 깨졌어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걸 해봤자 경제 제재 조항 몇 개 좀 빼주라. 이거하고 한미연합훈련 좀 저거 걸리적거리니 좀 어떻게 해주라. 근데 트럼프가 해준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이고 쉬운 안을 내도 안 들어주던 관계가 저 이란을 보니까 이건 뭐야? 어마무시하잖아. 저 핵사찰 받겠다고도 안 했는데 예. 양해 갔어요. 핵사찰도 없는데 저긴 왜 대고 우리는 안 우리는 안 되냐? 해주냐. 아니 그래서 조금 속이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춘추관 기자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골프 제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부부 동반해서 골프하기로 하고 뭐 그 약속도 하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그러면 어나더 다른 지역이냐. 그래서 거기가 혹시 원산 갈마지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었죠. 네. 사실은 너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보다 북한 인민군대가 훨씬 강해요. 그리고 이란의 신정 체제 못지않게 북한의 주체성에 기반한 유일 체제에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다녀보고 이란과 협상했던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은 어나더 북한이다. 이란은. 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오리지널리티는 북한에 있다. 그리고 북한 애들을 흉내낸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도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냐면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호르무즈를 또 옮겨치고 전 세계를 겁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랄까 이런 거는요.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하고 그다음 90년대 주한미군 장군 이야기를 가지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이 무슨 뭐 그때 김포로 뭐 서울을 편입시킨 어쩌니 말이 나왔을 때 제가 어디에다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김포 편입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냐면은요.
김포는 북한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근데 김포가 수도가 되어 버릴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담보 저당 잡히는 수도가 저당 잡히는 게 되어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이제 한참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우리 이제 전쟁 위기설, 북폭설 뭐 이런 것들을 90년대 중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조한미 공군 사령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은 서울을 옮기지 않는 한 전쟁은 불가능하다. 너무 한국의 수도 서울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했거든요. 우리 서울하고 지금 휴전선하고 계리력 사령관. 계리력 아니었고 공군 사령관이 그런 적 있어요. 근데 6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지금 네. 북한이 전부 다 새로 개발한 600mm 대구경 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전방 배치해놨어요. 사정거리 네. 한 400km 정도 날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란이 호르무즈를 잡고 전 세계를 겁박한 것처럼요. 북한은 자신들의 대구경 포라든가 미사일을 가지고 수도권 인구가 2천만 명이 넘고 대한민국은 국토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수도권 집중돼 가지고 수도권을 협박을 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도쿄를 협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를 잡고 미국을 협박했던 것 같은 상황을 한반도 동북아에서 재현되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 문제를 조금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상황으로 재현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도 서울이 북한에 60km 가까이 있고 북한 애들이 옛날에 남북 회담할 때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말하는 그런 게 얘기 했었죠. 괜히 이제 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한 말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나서 가지고 600mm 포를 전방 배치를 하면서 벽을 쌓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전쟁이 나면 무조건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지만은 네. 전쟁이 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 필요 없는 상황을 필요 없는 만드는 상황. 거. 그래서 우리가 이란 전쟁을 교훈 삼아야 되는 거는 예.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북한보다 더 약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호르무즈를 잡고 핵을 가지고 있는 두 개 국가를 상대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라는 네. 핵도 없는 이란이 핵을 가지는 두 개 국가를 호르무즈를 잡고 상대를 했거든요. 네. 북한은 핵 국가예요. 핵을 가지는 국가가 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담보를 잡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G7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하고 또 우리의 좋은 아이디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귀담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가 또 다시 이제 그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그 한 EU 공동 성명에서 이제 비핵화 이슈가 다시 또 나왔기 때문이고 이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이건 또 어떤 맥락인 거냐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이 있었던 건데요. 아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 단계론으로 가는 거고 그쵸. 비핵화가 앞 단계가 아니고 그 그쵸. 선결과제가 아니라는 거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해소가 다시 됐다. 수정이 그렇죠. 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 입장이란 건 다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어떤 그 포괄적 단계적 행동 계획이라는 네. 이런 어떤 거 프레임으로 가는 건데 네. 문제는 트럼프가 이걸 집중력 있게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 그다음에 트럼프는 북한을 아예 핵 보유국으로 그냥 그렇지. 말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괜히 뭐 이재명 대통령 말 갖고 길게 끌을 것도 없이 북한은 전략 목표가 북미 대화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런 건 관리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